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실제 문건으로 드러난 순간 워싱턴은 초토화되었고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만한 압박을 통렬히 깨뜨린 돌직구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조차 무너뜨린 한국의 선언,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0년째 아시아 외교를 취재해온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익숙한 얼굴의 고위 관료가 다가왔죠.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건네받은 문건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더군요. 주한미군 철수 옵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제가 알던 동맹의 개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70년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진의 전조였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취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급하게 타이핑을 시작했고 이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외교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비공식 배경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발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된 압박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 특파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더군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 관계의 신뢰가 이렇게 쉽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꼈죠. 그날 저녁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확인하니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동료 기자가 전화로 전해준 현지 분위기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네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국방부 고위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한국 방위를 계속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제 등줄기에 차가운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정책 검토의 일부였던 거죠. 레스토랑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그날따라 외롭게 느껴졌더군요. 저는 급히 한국 정부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 역시 주한미군 없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간의 한미 관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워싱턴 외교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30%가 미군 철수를 찬성한다는 수치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제가 만난 한 전직 대사는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독립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더군요. 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던 젊은이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국을 절대적 보호자로 보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한국 언론의 해설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이 나라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그들에게 이제 미군은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죠. 저녁 무렵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돌직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워싱턴의 밤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저는 프레스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 속보가 떴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 그것은 외교적 관례를 완전히 뒤집는 돌직구였죠.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휘파람을 불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긴급 브리핑 요청이 쇄도했네요. 저는 한국 대통령이 던진 이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무부 건물 복도를 지나가며 들리는 목소리들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긴급 소집된 전략회의 소식이 전해졌고 워싱턴의 밤은 다시 한번 길어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대응 시나리오를 두고 격문이 벌어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도발적 발언에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다른 이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죠.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하며 70년 동맹이 이토록 쉽게 균열될 수 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가 전달되었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하더군요.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현지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직설적 발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대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네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변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한국의 도발적 태도에 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곧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로비스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는 미국 첨단 산업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더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과거와 달리 한국이 미국에게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는 다양한 제재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었지만 각각의 옵션마다 미국 경제에 미칠 역효과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죠. 서울의 반도체 기업 임원과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네요. 저녁 무렵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 산업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경고였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제재 카드가 양날의 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인다면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공장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삼성 오스틴 공장 확장 계획이 보류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지역 정치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약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의 로비 회사들은 한국 기업들을 대변하며 의회를 설득하느라 분주했네요. 어느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전직 국무부 관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말이죠.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보류 조건이 제한되었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의 싸움이 되어버렸더군요. 저는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출되었을 때 워싱턴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미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중국과 유럽, 심지어 인도 시장으로의 전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경제 분석가는 이것이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더군요. 일부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축소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고 이는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노동조합이 발표한 일자리 영향 분석은 충격적이었네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의 헤드라인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갔고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국이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대응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이재명 대통령 캠프는 메시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제재 강경파와 완화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보좌관의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이런 내부 분열이 미국 외교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네요.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국민들이 점차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집단적 자존심이 발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더군요. 미국 기업들의 로비 활동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의회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출신 의원들은 제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저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양국 모두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네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일정 초안이 유출되었을 때 그것은 계산된 압박이었습니다. 문건에는 단계적 철수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전략은 예상과 달리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자체 방위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더군요. 저는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방위 산업 역량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군 없는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죠. 물론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있었네요. 한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이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기술 자립과 경제력이 곧 안보라는 21세기적 사고였네요. 펜타곤의 한 장성과의 대화에서 그는 의외의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정찰 자산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고 인정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함께 일종의 존경심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성취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 혁신의 결과였네요. 서울의 방산 전시회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이들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죠. 처음에 두려움이 점차 자긍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주국방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경향이 뚜렷했네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틀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미국 외교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워싱턴은 당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 주권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메시지는 전략적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들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네요. 보스턴과 텍사스의 주지사들이 한국과의 관계 유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백악관의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점차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죠. 동맹 대 전쟁이라는 프레임에서 상호 의존의 필요성으로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펼친 이 다층적 외교 전략의 정교함에 감탄했네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의 오찬에서 그녀는 한국의 외교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문화 외교와 경제 외교를 결합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죠. K-팝 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 이는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 되었네요. 저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만큼 중요해진 시대임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축적한 문화적 자산이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방패막이 되고 있었죠.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동맹국들의 반응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일방적 압박 전략을 제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녁 무렵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중심부의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네요. 한국 내부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워싱턴의 일각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현지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토론 과정이었을 뿐이었네요. 국회에서 철수 반대 법안이 제기되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감명받았죠.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중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갈등 조짐도 과장된 것이었네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들의 논설 경쟁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설적 과정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메시지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의 내부 분열을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네요. 상황을 지켜보던 한 은퇴 외교관은 제게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모델의 제시라고 했죠.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 그것이 21세기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네요. 미국이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론 역전의 가능성을 탐색하던 일부 세력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네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국민을 단결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워싱턴도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노동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붕괴 가능성은 모든 일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원과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초당적 반대 움직임이 형성되었네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주정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와 로비 활동을 벌였죠.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네요. 한국과의 경제 전쟁이 미국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압박하려던 측이 오히려 압박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네요. 워싱턴 내부에서도 전략 수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강경파들조차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한 고위 관료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대응이 교과서에 실릴 만하다고 평가했더군요. 그들은 경제력을 외교적 지렛대로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 내부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고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일부 주정부들이 한국 기업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죠.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이제 공은 미국 코트에 있었습니다. 한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을 때 양측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측은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철수논의 중단과 기술 협력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미국 측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있었네요. 흥미로운 것은 미국 기업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죠. 한국 언론이 협상 내용을 일부 보도하자 국민 여론은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 전략에 박수를 보냈네요. 돌발적으로 제한된 미군 기능 축소하는 양측 모두에게 명분을 주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외교의 예술을 목격했죠. 타협과 양보, 그리고 상호 존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히 볼 수 있었네요. 협상 테이블에서 오간 대화는 팽팽했지만 건설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방산과 우주,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고 이것은 미국 측에게도 매력적인 카드였죠.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네요. 단순한 방위 부담 분담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협상 참가자로부터 흥미로운 후일담을 들었죠. 양측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네요.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지만 양측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점차 변화했고 새로운 동맹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한미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한미 공동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지만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사용한 전략적 동등 동맹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었네요. 백악관 브리핑룸은 질문 공세로 시끄러웠지만 대변인의 표정은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내부 반응은 복잡했죠.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고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네요. 미국 언론들도 점차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도 필요한 존재라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죠. 일부 기업들은 축하의 의미로 한국 투자 확대를 발표했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네요. 발표 직후 열린 배경 설명회에서 국무부 고위 관료는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기술과 경제 분야의 협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네요. 힘의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 관계를 주도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과 전략적 사고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죠. 일본과 독일, 그리고 다른 주요 동맹국들도 새로운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네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실감했습니다. 강대국과 중견국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호 의존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말이죠. 합의 이후 한국이 제안한 기술 및 방산 협력 강화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 우주 탐사 협력, 차세대 방위 시스템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되었죠. 미국 측도 이에 적극 호응했고 곧 공동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진정한 기술 동맹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네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되었고 특히 미국 내 투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것이었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네요.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감동적이었죠. 우리가 선택하는 동맹이라는 메시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순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70년간 지속된 후견인 관계가 마침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된 것이네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동맹 관계의 재정립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양국 간 협의 메커니즘이 더욱 대등해졌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네요.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것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